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작년에 비해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은행들의 순이익은 6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조 3천억 원, 그리고 1조 6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오늘 은행주들은 계속되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자 국내 관련 종목들의 주가 역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요, 오전 기준으로 엑스게이트가 5.28% 상승했고 현재 구간에서는 관련 주들의 급등락들은 계속되고 있고요. 계속되는 수급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업체인 한화솔루션 등 재생에너지 관련 주들이 23일 장 초반부터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축소를 골자로 한 IRL이 수정안이 통과될 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투자 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요. 한화솔루션은 11%의 낙폭세를 그려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요, 오후장 들어서 그 낙폭을 더욱더 확대해가는 게 현재 확인되고 있고요.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미국의 하원을 통과하면서 IRL 법안에 관한 축소 우려감들 때문에 우리 증시 오늘 굉장히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그 낙폭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시장의 근심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밸류업이라는 이름표를 단 종목군들은 신고가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올바른 길로 우리 시장 함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뉴치스 코너는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부장님께서요,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소통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감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시장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저도 이제 앞서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하원 트럼프 감세 법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확인이 되는데 일단은 어떤 법안인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세액 공제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이제 감세 정책이라는 부분이 이제 전제가 깔려 있는 상황이고 한마디로 이제 그 미국이 거두는 세금을 좀 줄이면서 오히려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뭐 태양광이나 또 이제 IRA 법안이라고 대표적이죠. 이쪽에서의 그 어떤 공제 금액을 축소할 가능성이 많이 제기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뭐 전기차나 이쪽보다도 지금 태양광 기업들한테 피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많이 나온 상태인데 우선은 그 전에 그 발효일, 그러니까 법안에 대한 발효일로부터의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상당히 앞으로 좀 당긴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보조금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이 태양광 기업들한테는 이 발등에 좀 불이 좀 떨어진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왜 태양광 쪽에서의 우려감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더 있냐고 하냐면은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서 더욱더 이제 크게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더 크게 빠졌거든요. 대표적으로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라고 할 수 있는 뭐 퍼스트 솔라가 이 4.3%. 이 정도밖에 떨어지질 않았지만 다른 이 태양광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컸던 상황으로 좀 가고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IRA 법안에 대한 폐지에 대한 부분이 그전에는 전기차나 이쪽에서의 이 관련 섹터들한테 좀 악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이 태양광 쪽으로의 그 좀
불거진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러면서 이 태양광 기업들한테의 이 우려감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또 관련한 주가 흐름을 보니까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한화솔루션 쪽인 것 같아요. 오늘 낙폭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은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시장에서 조금 나와주는 게 맞는 걸까요, 부장님? 저 우선 근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세액 그 감세에 대한 부분이 하원으로만 좀 통과를 했잖아요. 뭐 상원까지도 저는 이제 통과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좀 약간 좀 서둘러서 좀 먼저 좀 주가에 좀 반영된 감은 과도한 낙폭이 좀 있었고 그 부분에 이제 뭐 하나솔루션 같은 그전에 좀 기대감이 많이 어떤 태양광 기업들 중에 많이 올랐던 기업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어떤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 자체에 대한 어떤 매도 관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고,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어제도 그렇지만은 정말 그 일별 변동성이 정말 심하거든요.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호재도 있고 뭐 악재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잠잠해지는 그 순간까지는 저는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과도한 낙폭에 의한 신규 접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 그러니까 외부적인 이슈 부분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뭐 싸게 산다라는 개념보다도 보유자 영역에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보유자의 영역에서는요, 매도의 그런 시그널까지는 아니다라고 하고요. 하나솔루션 워낙 이제 급등락이 최근에 컸었던 그런 종목이고, 거래량도 아직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이 좀 소강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량들을 좀 정리하는 전략들이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다시 감세법 이야기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이게 하원 통과가 됐는데 완전한 통과는 아니다, 과도한 우려다, 이런 이야기,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시장에는 나옵니다. 부장님 보실 때는 확정될 가능성 있어 보이세요? 저는 확정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까? 평원까지 네.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공화당 그 상원 의원들도 약간 좀 반대하는 그런 좀 목소리는 좀 있긴 한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한번 만약에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감세 법안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 전부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당선되기 전부터도 항상 공약을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튼 되게 짜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국가나 어떤 공무원 단 그렇죠. 뭐 네. 1원이라도 좀 낭비하기 싫은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 한마디로 지금 현재 재정 적자에 대한 그 우려감이 뭐 미국의 전체 경기도 그렇고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감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통과됐을 때 다른 산업 쪽으로의 뭐 피해 부분은 또 이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제 통과시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통과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시장에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은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매도 시점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는 추가 호재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쪽 섹터는 국내 조기 대선 쪽에 관한 영향도 많이 받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대감을 안고 보유하는 전략들도 괜찮을까요, 부장님? 우선 이제 태양광에 대한 이제 보조금에 대한 우려감은 뭐 미국 기업들한테도 있지만은 이제 외국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 태양광 모듈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중국과의 태양광 패널 쪽으로의 경쟁 구도를 본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우리나라가 좀 새롭게 또 미국 시장에 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액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감소 부분이 지금 현재는 미국 기업들
또 이제 어떤 중국 기업들한테의 어떤 데드라인을 준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큰 영향은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지금 중국과의 어떤 그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없지 않아 지금 그래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전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태양광주들은 좀 하락세는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라는 좀 그 큰 어떤 우리나라 내적인 이벤트가 있는데 양당 모두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은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양당 모두 얘기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믹스라고 하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은 어떤 선거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정책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 특히 이제 태양광 쪽이나 이 풍력 쪽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찾아봐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부장님, 저희가 부장님이랑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제 뉴티스 주제는 없긴 하지만 2차 전지 쪽도 잠깐 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요 IRA에 관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론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좀 주가가 좀 반등을 반등이 랠리가 나오는 부분이 좀 제한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도로 재작년부터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 글로벌적인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분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 중국과의 2차 전지 기업들, 중국의 2차 전지 기업들과의 시장 점유율이 좁혀지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중국이 거의 지금 LFP 쪽에서의 이 어떤 싸고 그런 배터리 쪽으로 글로벌 시장을 지금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중국 쪽에서 안에서의 판매 부분으로 이 시장을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뭐 삼원계나 NCM 이쪽에서의 기업들 같은 경우가 뭐 LFP 지금 다시 한번 또 진출을 하고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간격을 좁히는 그 시간이 전 좀 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여기에 지금 이 법이나 제가 봤을 때도 악재가 계속해서 지금 산재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에너솔루션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2차 전지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좀 크게 저도 이제 좋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뭐 이 부분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떤 선행 지표나 이런 부분이 좋아지는 구조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은 눌렀다면 원전 쪽은 또 올려주는 모습들 나왔습니다. 원전을 많이 가동하자라는 행정명령 자체에 관한 기대감들이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원전주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태양광과 반대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어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하는 부분은 어떤 어떤 탄소나 제로 탄소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금 경쟁에 있어서 지금 미국이 많이 뒤처져 있거든요. 전 세계 본다고 하더라도 원전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원자로의 87%가 거의 이제 러시아와 중국 쪽에 설계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마디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의 어떤 경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훨씬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원전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원자로 승인 관련 규제를 좀 완화하고 또 이제 해결력에 대한 공급망 강화까지도 지금 내용이 좀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전 쪽에서의 이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2050년까지 지금 현재 4배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중을 높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근데 이 원전이라는 부분이 그 바로가 뚝딱뚝딱 건설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050년까지 4배 수준으로 좀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은 좀 클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강한 포부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원전 관련 기업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전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환경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게 굉장히 좀 많은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하지만 결국은 원전에 대한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글로벌 추세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계속되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트럼프의 행정명령 자체가. 만약에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된다면 그에 따른 수의 기업들의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업별로는 우리가 어떤 모멘텀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부장님? 뭐 일단은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죠. 정말 가장 큰 설계, 보조기기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만큼 이제 종합적인 다른 이제 원전 기업들의 어떤 섹터와 본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을 고를 수는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 좀 활발하게 지금 거론되는 게 바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좀 할 수 있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원전 공급사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이라는 부분이거든요. 협력하면서 동유럽 쪽, 뭐 캐나다 지금 많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종합적인 원자력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수 관점으로 많이 지금 시장에서 좀 좋게 보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 쪽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화력이나 이쪽에서의 보일러에 대한 쪽에서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게 BHI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원자력은 다른 어떤 발전보다도 정비나 뭐 이쪽에서의 그 중요도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 기술이나 좀 이런 기업들도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우리가 이미 시장에서 많이 이제 언급된 기업이긴 하지만요.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그리고 정비 쪽에 해당하는 한전기술까지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수혜처들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정권마다 원전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게 또 하나의 우려감으로 제기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는 좀 리스크는 없을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여기서 또 이제 또 정치 해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살짝만 네. 근데 이제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전에 이제 대선에 대한 부분이 조기 확정되면서 약간 정치적인 처음에는 이제 테마로서 좀 시장에서 많이 불어졌던 상황인데 결국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글로벌적인 원전 확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테마가 아니라 이제 산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양당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이재명 어떤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이제 김 후보의 양당에서의 에너지 믹스에 대한 부분은 공통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쪽에서는 원전이라는 부분보다도 태양광과 풍력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의 원전은 지금 현재 비중을 60%까지 늘린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원전 전력 쪽에서 30%좀 이상인데 60%까지 늘린다라는 지금 공약을 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원전과 뭐 관련된 등락폭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앞서서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테마가 아니라 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영향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 이 정치적인 이슈로 좀 접근하는 부분은 좀 힘들고 산업적인 부분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리스크들까지 저희가 같이 한번 챙겨봤습니다. 원전주 흐름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헤드라인도 한번 열어볼까요? 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 세 번째 헤드라인은 사실 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 영역에 도달을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듯 했는데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그렇게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 요즘에 투자자들은 그냥 현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현상들에 관해서 한번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이 그전에 위험 자산으로만 좀 느껴졌던 게 좀 컸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미국 그 금융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진 않아요. 또 주식시장도 흐지부지하고 뭐 채권에 대한 수요도 줄고 또 이제 약달러 이제 기조가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약간 좀 그 이동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금값보다도 비트코인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좀 느껴졌기 때문에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감세 법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재정에 대한 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좀 확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좀 약간의 어떤 유동성이 좀 몰리는 과정으로 저는 많이 느껴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화폐에 대한 실효성 뭐 이런 부분보다도 저는 좀 1차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금융 상황에 의한 선호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대안주거든요. 안 좋기 때문에 미국 금융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대안 어떤 자산으로 많이 부각을 받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나 이런 부분을 뭐 미국의 어떤 자산운용 기관 쪽에서의 그런 그 한도를 좀 많이 높여주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의 어떤 자산운용이나 펀드 쪽에서도 이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금융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가상자산 이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화폐 쪽으로의 비중을 늘리면서 좀 하는 과정이 비트코인 상승을 좀 이끌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 비트코인이 그 전에는 약간 위험 자산의 성격이 있었다면 최근에 또 흐름을 보면은 안전자산으로서의 면모들이 좀 드러나는 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자산 쪽에 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가상자산에 관한 모멘텀들이 지속될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건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내 증시에 관한 유동성 자금들이 이쪽으로 또 이동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감도 좀 있거든요. 부장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그쵸.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관심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현재, 앞서서 이제 그 미국 쪽에서의 유동성이 좀 비트코인에 몰리는 과정이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이미 좀 많이 쏠리는 감은 분명히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쪽 관련 그런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별도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내적인 것보다도 미국 글로벌적인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의 움직임에 미국 쪽에서의 어떤 법안이나 이런 움직임에 더 큰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뭐 이 가상화폐 쪽보다도 밸류적인 측면으로 좀 계산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주식시장 볼 수 있겠는데 저가 매수 기회가 항상 지금 현재 다른 그 비트코인이나 이쪽보다도 매력이 더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어떤 이 가상화폐 쪽으로의 자금이 몰리는 과정은 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우리나라 시장만 보면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제 쏠린 현상이 있긴 하지만 더 큰 자금들이 좀 유입될 가능성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배제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 쪽에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들 보는 전략은 어떨까? 이것도 지금 시점에서 한번 짚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부장님. 이쪽으로 투자하는 거는 현명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가상자산은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본다고 하면은 하반기까지도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로요? 네. 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왜냐면은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하반기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통화량도 뭐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그러기 때문에 또 이제 가상자산 규제가 계속해서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가장 큰 그 헤드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항상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 환경은 우호적인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제도화 지금과 제도화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그 실생활은 지금까지 침범하진 않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도화되고 구체적인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ETF가 이렇게 많이 마련돼 있잖아요. 하지만 실생활 쪽으로 온다고 하면은 이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나 또 이제 가치 부분은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우선 저는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밸류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단순 어떤 국외적인 이슈 또 이제 수급적인 상관관계 이런 부분으로 가야 돼서 매수한다라는 매수해서 트레이딩 자체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보다도 뭐 투자도 물론 이제 좋은 상황이 있지만 좀 구분해서 자산에서 구분해서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관련주들 투자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가상화폐 쪽에 관한 수급 자체는 하반기까지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관련한 법안들을 좀 제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되거나 법이 조금 더 확실시 될 경우에 그게 이제 시장에서 추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법안 쪽에 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쵸. 지금 현재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쪽에서의 규제에 대한 법은 저는 다 통과될 것 같아요. 통과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전에도 이제 통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이제 우려감들은 좀 많았어요. 뭐 준비금이나 또 이제 어떤 공시 의무나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이 법안 통과되면서 하기가 좀 약간 애매했던 부분이 미국 내에서도 좀 얘기가 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결국은 이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은 갈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좀 단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뭐 별도의 준비금이나 이런 부분에 우려감은 좀 있긴 하지만 결국은 마련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서서 말씀드린 뭐 공시 의무나 이런 부분을 또 얘기를 하는데 참 이제 뭐 재무제표나 제출하는 게 좀 많이 까다로운 게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결국은 통과되면서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면서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추진하는 법안들 대부분 또 통과될 것이다. 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법안 통과에 따라서 또 시장의 추가 움직임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주의 영향력들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분명한 안전자산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근데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좀 다른 뷰로 봐야 되는 거겠죠, 부장님? 알트코인 쪽은요? 글쎄요, 저도 알트코인은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사실 생소하죠. 너무 네. 생소해서 제가 앞서서 이제 코인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명확하게 어떤 그 가치를 측정하기가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 여러 이제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알트코인도 그렇지만은
저도 굉장히 좀 생소한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투자를 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저도 이제 어떤 면은 이제 주식이라는 자체에서 좀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딱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든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도 많은 생소함을 느끼실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또 제대로 아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 한 주평 이야기 좀 들어보고요. 이 시간은 마무리해 볼게요. 그래서 좀 오늘 시장 저는 좀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됐는데 생각보다는 이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결국은 어떤 모멘텀이 있는 그냥 종목적으로만 또 쏠림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은 뭐 다다음 주에는 뭐 대선이나 이 전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대선이라는 모멘텀 전에는 한마디로 이 주도주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제한되거든요.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어떤 시장에서의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어떤 밸류적인 측면 그 이후에는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또 굉장히 좀 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종목별로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또 이제 환율이 좀 약달러 때문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확실하게 매수 관점 유지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다른 종목들에 대한 어떤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저가를 매수한다 이런 관점보다도 지금 종목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확실하게 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줄 평까지도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증시 간밤에 혼조세로 마감 지었죠. 이어서 열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합권대에서 계속해서 좀 등락을 반복하는 제한적인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오늘 양시장에서 나란히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를 보이다가 1시 40분을 기점으로 해서 매수 전환을 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면서 오늘 특징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쪽은 인투셀입니다. ADC 전문 기업이죠. 오늘 드디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알렸습니다. 이번 주 세 번째로 상장을 알린 바이오 기업인데 그 이전에 두 개 기업보다도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을 끈 바가 있었죠. 자, 왜 그러냐면 리가켄바이오 공동 설립한 대표가 이 인투셀을 이끌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삼성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ABL 바이오와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관계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미 3건의 ADC 기술 이전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ADC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파스 플랫폼 기술이라는 것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그러니까 상장된 지 1년 차밖에 되지 않았는데 기술 수출 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목표치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합니다. 연간 최소 2건의 계약을 따내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밝혔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 세부적으로도 봤을 때 로열티 중심의 체결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면서 다음 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재 파이프라인 역시 본격적인 임상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 체크. 자, 그래서 기관 수요 예측 살펴봤더니 1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공모가 희망 밴드 상단이었던 17,000원으로 공모가가 형성이 됐었죠. 심지어는요, 참여했던 기관의 99.4%가 공모가 상단 이상의
이상의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관 측에 있어서 이 기업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2,2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종 업계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 이후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부분이라는 점, 당연히 증거금도 많이 모였겠죠. 7조 2천억 원 이상의 증거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7.2조라는 돈은요. 지난 2월에 LG CNS 상장을 했잖아요. 그 이후 최대 규모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LG CNS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체감 규모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증거금 체감 규모가 크다라는 부분이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 추이 살펴봤더니 장 초반에 100% 이상의 상승세를 그렸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좀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미글로벌입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1,000원 그리고 매수를 유지를 하는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일단 실적 좋았죠. 매출 같은 경우에는 1,200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늘어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0억 원 가까이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증가하는 좋은 성적표. 자, 이렇게 호실적이 내놨었던 그 배경 살펴봤더니 국내 건축 수주 성장세를 그리면서 국내 쪽에서 매출 회복세를 그린 것으로 알려졌고, 자, 그리고 사우디 프로젝트 역시도 여기향 매출이 또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국내 매출 숫자로 살펴보자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48.4%를 기록을 했습니다. 소폭 증가한 수치라는 부분 체크. 자, 그리고 사우디 매출 같은 경우에도 123억 원을 기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11% 성장했다는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우디 내 본부가 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중동 기반의 수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이었죠. 2월이었습니다. 공사 예산액이 100억 달러에 달하는 북극 프로젝트, 정말 초대형 프로젝트이거든요. 여기에서 또 한미글로벌이 컨설턴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구체적인 건설 사업관리 계약 및 후속 프로젝트의 확장 가능성 굉장히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중동 지역 내 추가 성장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5%의 안팎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사실상 셧다운 상태였었던 중국 상하이 공장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셧다운 상태였는지 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가 봐야겠습니다. 상하이 공장 평균 가동률 살펴보자면 2022년에 거의 80%에 육박했습니다. 스킨케어 공장을 기준으로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대까지 떨어졌고 24년에는 이것이 16.9%를 기록. 자, 그리고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5%대로 큰 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22년 대비해서 5년 1분기 봤더니 24%포인트가량 내려앉은 수치라는 부분. 자, 그리고 메이크업 공장 기준으로 살펴보면 22년에 역시나 80% 넘어섰던 가동률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55%대까지 그리고 20%대까지 그리고 15%대까지 계속해서 내려앉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4.2%포인트였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던 중국 시장 앞으로 회복세를 그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알파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놓고 봤더니 이번 1분기 중국 사업 실적 살펴보자면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하는데 성공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바닥 짚고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이라면서 아모레퍼시픽이 이 중국 개화되는 시장 그리고 확대되는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공장 가동률 증가 계획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역시나 회복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도 알아갈 수 있듯이 2022년 1월부터 말 그대로 급감세를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40%대를 기록을 했었고 올해 초 그러니까 1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45.6%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치이고요. 자, 그렇지만 2월 들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로 그 감소폭을 큰 폭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3월 들어서 4월 들어서 모두 다 플러스 11.1%, 플러스 7.8%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세를 그렸습니다. 2개월 연속으로 해서 증가세를 나온 것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2개월 연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할 것이라는 기대감 플러스 알파로 아모레몰의 AI 챗봇 서비스도 오픈한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면서 오늘 10% 가깝게 그 슈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이고요. 로봇입니다. A로봇이 엔비디아상과 오키나와 혁신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수상에 따라서 A로봇은 엔비디아로부터 직접 투자 검토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휴림 로봇과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슈팅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윗꼬리를 좀 계속해서 달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및 해체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원전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이번 주 내로 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탈원전을 선언을 했었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원전으로 회귀 움직임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너토크와 S&T 에너지 모두 다 슈팅 나오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7%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의류 쪽이고요. 이 K패션 매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 관광 수라고 살펴보면 그 기준으로 1분기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한세엠케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직행 후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금요일 시장 장마감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넥스트 마켓에서 그간 짚어드렸었던 많은 시장의 시나리오가 이번 주도 일치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한 발 앞선 시장의 투자 전략을 잡아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 일정 준비를 했거든요. 하나하나 저희와 톱어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들을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당장 월요일은 미국 증시가 휴장이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고 하는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시장은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실적 발표를 뜯어보면서 반도체 종목군들에 관한 전망치들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미리 들여다본다면 시장의 시나리오 예상하는 데 많은 도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FOMC 회의 역시도 월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나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페드의 스탠스가 과연 어떻게 변화됐을까가 중요한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의 유동성 축소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중요하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 증권사에 따르면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요인은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때문입니다. 당초에 1.5%의 경제 성장률을 내다봤었는데 그보다 더 낮아진 수치를 해외 IB들이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내수를 조금 회복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생긴 겁니다. 특히나 이찬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통위에서 5월달 금리 인하에 관한 발언을 한 바가 있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동결을 했잖아요. 그 동결을 했었을 때 6명의 의원이 다음번에는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에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에 따라서 시장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누잖아요. 이 역시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내다보고 나누는 그런 회의다라는 시장의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유출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환율 방어력도 굉장히 약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최근에 달러가 약세로 좀 돌아서면서 이런 원화 약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감을 덜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들어왔었는데요. 다시금 크게 이탈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미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동결을 했고 아마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 동결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한국 측에서 여기서 추가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 폭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요. 금융시장에 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넥스트마켓의 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되겠는데요. 주가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월가의 전망치들도 나오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까지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 한번 자세히 나눠보면서요. 오늘 우리 시장 마무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130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장 보니까 132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쪽에서 수급이 돌았던 이유는요.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해외 IB 쪽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에 관해서 굉장히 호실적을 내놨거든요. 그에 따라서 오늘 국내 반도체 주들이 일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주가에 관한 반응도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지난 분기에는 2% 올라섰다가 8% 다시 내려가면서 그 주가에 관한 변동폭이 11%나 됐습니다.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낙폭을 그려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를 보시고 투자를 바로 하시기보다는 시장에서의 반응들을 보신 다음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주가의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5.4%에서 4%의 시나리오 정도를 월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에서는 목표 주가 자체를 175달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에 관한 긍정적인 뷰들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 관련주들의 움직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대만 쪽에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100%나 상승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도 고공행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건재하다면 엔비디아와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은 아마 올 상반기에도 긍정적인 뷰로 바라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수치적으로 월가에서는 어떤 수치를 내다보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EPS 예상치를 0.87달러 정도 보고 있고요. 매출 예상치는 430억 달러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 측에서 제시했던 매출은 43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는 2달러 정도 더 넘게 보고 있습니다. 432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 UB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30억 달러가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라면 이쪽에서는 440억 달러까지 보고 있고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더 큰 매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180달러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이 130달러 선이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수치의 엔비디아의 가치를 보고 있다는 건데 사실 지난 분기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던 거는 총 마진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치가 좋게 나왔다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볼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실적을 자세히 뜯어본 다음에 국내 반도체주들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 일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 넥스트마켓에서는 실적 발표 난 이후에 국내 증시에 관한 영향력들 자세히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예상치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서요. 다음 주 시장 시나리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다음 주에 있을 다양한 시장의 키워드들 저희와 함께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도 발빠른 전략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요. 오후장 전략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